칸트는 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술 철학.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하면 예술 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적 미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소피세 에스테틱 독일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근데 여기서 그 철학적 미학에서뿐만 아니라 미학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왜 그 이전의 사상을 어떤 형태로든 한번 종합하려고 했고, 그런 다음에 또 칸트로부터 그 이후에 많은 그 철학적 미학들이 또 탄생이 되는, 비판, 극복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그 비유하자면 큰 어떤 호수와 같은 한번 물들이 와서 뭐 고였다가 다시 또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철학적,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종래에 갖고 있는 어떤 경험론하고 합리론을 이제 종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론이라는 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니츠, 바움가르텐으로 되는 그 한 경향, 그리고 또 한 경향은 이제 그 휴미라든지 로크라든지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 버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경향을 이루는데, 이제 경험론적 입장에서는 그 미의 어떤 그 당시로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쓰는 사람이 누군가면 셰익스피어라고 테이스트라는 말을 이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번역을 자꾸 뭐 취미 이렇게 나오고, 우리 한국 그 많은 그 책에서도 취미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칸트 그 뭐 이렇게 번역하고 칸트에 대한 미학적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칸트가 궁극적으로는 이 취미 판단, 이 판단, 미적 판단이 곧 칸트한테는 취미 판단 이렇게 되고, 그 취미 판단에 대한 어떤 근거를 근거 지우는 게 바로 칸트 미학의 어떤 핵심이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제 요때 테이스트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취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취미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 어떤 그 특수한,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는 이 감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특수한 어떤 미학적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 감성 자체의 미학적 의미를 이제 최초로 부여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바움가르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학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미적 경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그 철학적으로 근거 지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바움가르텐을 통해 가지고 그게 미적 경험이 이제 아주 고유한, 즉 일반적인 어떤 감성, 감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성적인 것도 아닌 그런 좀 독특한 경험을 이제 바움가르텐을 통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주류 자체가 이제 칸트한테 어떻게 비판이 되고 흡수가 되는가 하면은, 합리론자들한테 있어서 어떤 미학을 관찰할 때는 데카르트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 바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그 기하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즉 명석 판명한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석 판명하지 않는 관념에 나오는 거는 다 전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판단의 이제 그 모나드, 궁극적으로는 모나드로 가지만은 판단의 종류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하나는 명석 판명한 그런 종류의 어떤 판단도 있지만, 또 명석하지만 약간 이렇게 좀 불완전한, 좀 명료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어떤 판단 형태가 있는 걸 이제 라이프니츠가 그걸 이제 철학적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명석하지만 명료하지 않은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미학적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움가르텐 같은 경우 그게 바로 이제 미적 경험은 여기에 속하는 거고, 그 고유의 어떤 인식 능력의 어떤 하나로서 탄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성사적 관점에서는 인간 인식의 어떤 그 폭을 이제 굉장히 좀 넓히는, 왜 종래는 그냥 이렇게 지각, 감성 아니면은 오성, 뭐 이성, 정신 이렇게 이분화시켰던 거를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미적 경험을 하나 찾아내고 공부함으로써 인간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어떤 그런 지성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를 이제 칸트는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배척하죠. 왜 배척하는가 하면은 합리론자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징 자체는 개별적 경험 자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그거를 이제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 속에 다 이제 같이 이제 안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개별적 경험에서 나오는 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상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이루는 어떤 재료가 되는 걸로. 그건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합리주의적인 어떤 전통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합리주의가 버렸던 개별 경험에 대한 어떤 그 고유성, 그러나 그 개별 경험 자체가 곧 오성과 지성에 의해서 그 하나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이루는 어떤 근본 재료의 어떤 한 구성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즉 지식의 어떤 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 부분으로서 받아들이는 점에서 합리론자들의 어떤 그 약점을 또 뛰어넘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경험주의자들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약점이 개별 경험을 중시하고 그 경험에 갖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나 개별성은 굉장히 중시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했지만은 보편성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즉 휴움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경험이 그 보편성을 낳지 못하는 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그 소통성이라든지 보편성에 의한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그 연력적 지식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그거를 이제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에 의해서 종합하죠. 그래서 칸트한테는 이전의 어떤 그 철학이 일종의 종합화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판단의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가능성인데 그게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에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요새는 이걸 이제 요새는 이걸 이제 초월적 초험적 이렇게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선험적 종합 판단이죠.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구성 요소가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칸트한테서는 구체적인 어떤 개별 경험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인간 지성에 의해서 그 보편적 인식이 가능한 것도 구하려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변화는 이건 이제 조금 모든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가장 정통적인 그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의 어떤 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개념 속에 즉 주어라는 개념 속에 수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수로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속에 수로 들어가는 개념들이 경험의 종류를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여러 종류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제 미학적 판단은 이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걸 거고 그런 다음에 튤립은 꽃이다. 이 튤립은 희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그 판단들이 우리가 인식의 어떤 종류의 어떤 그 판단을 나누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판단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이 판단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식의 어떤 종류를 나누면은 여러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대충 이런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는 이 꽃은 아름답다 같아요. 이거 지금 요걸 1, 2, 3, 4 하면은 3하고 4하고 차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꽃은 보편성이 되어버리게 되고 여기는 뭡니까? 개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 꽃은 아름답다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요 미적 판단에 들어가고 꽃은 아름답다는 바로 인식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꽃은 이 꽃이라는 것 속에 이 아름답다라는 게 지금 요 이라는 게 이거 딱 하나 붙으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요. 하나는 요거는 미적 판단이고 요거는 선정적 종합 판단이에요. 이게 왜 선정적 종합 판단인가 하면은 꽃이라는 것 속에 아름답다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꽃이라는 개념 속에 아름답다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즉 주어 개념 속에 수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세 번째는 확장적 판단이에요.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꽃은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에 들어가요. 요 이 하나 붙는 거에서 이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튤립은 희닥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꽃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후험적, 그냥 경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칸트가 문제 삼는 거 요 두 종류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술은 있지만 그 진술은 그런 형태의 어떤 진술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어떤 그 칸트한테서 경험적이다, 뭐 선천적이다, 아니면은 경험주의다, 뭐 아니면은 그 합리주의다 하는 데는 지금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칸트가 문제 삼고 요 꽃은 아름답다라는 게 바로 더 이제 조금 그 진술의 어떤 그 더 이렇게 그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모든 변화는 우리가 결과를 갖는다. 요걸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예를 들어 쓴 거고 요 주어 개념 속에 수로 개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왜? 변화라는 것 속에 저 개념이 있지만. 근데 이런 진술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과학적 진술이고 이게 이제 요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진술이 나오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감성, 상상력, 지성이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여기 이제 이성으로 넘어가요. 이것은 조금 지어도 되겠죠 이거. 네. 그리고 한 더 나가면은 바로 이성 이렇게 나와요. 이 이성은 칸트한테서는 어쨌건 간에서 경험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경험에서 출발한 지식은 이 범주 인식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고 이걸 넘어서려고 할 때 이제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란 건 뭐 우리가 뭐 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절대자라든지 아니면 뭐 물 자체라든지 딩안지히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성 이걸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의 어떤 가능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적 인식이 성립하는 것은 지금 요 단계에서까지만이 어떤 인식이 작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칸트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는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인간 능력이 감성, 상상력 이렇게 지성으로 가고 이것도 미적 판단에도 선험적 종합 판단이 유사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다 유사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원바탕을 중심으로 미적 판단도 이런 방식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일어난 것처럼 미적 판단도 선험적 종합 판단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역할이 이제 달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각각의 의식이 하는 역할이 이제 달라요. 뭔가 하면은 이 감성은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감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구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감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시간 공간이라는 어떤 형식이 성립하는데 시간 공간이라는 성립한다는 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컵이 이렇게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이 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눈으로 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는 것 떨어지면 깨진다 하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면 깨진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시간 공간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구성이 되고 이 구성된 것을 상상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오성이 이쪽으로 끌고 가서 여 밑에 갖다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원인이라는 것이 개념이 실체라는 개념이 이제 범주라는 개념이 12가지의 어떤 범주가 있는데 우리 전에 이제 그 데카르트 할 때 제가 강의할 때 그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실체 개념을 쭉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데카르트 강의했는 그 앞에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쭉 있어요. 거기서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존재자가 무엇이냐에 대한 탐구는 곧바로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탐구와 같다라는 말을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실체라는 그 자체가 즉 그 범주 자체가 곧바로 그 이 서구 전통에 있어서는 어떤 사물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동하는 의식의 어떤 방식이 여기서 작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지면 깨진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여기까지만 안 넘어가면은 그냥 떨어지고 깨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거 지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판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과학적 판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컵은 이 컵을 놨습니다. 컵은 떨어지면 깨진다. 이 판단으로 요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서 이 범주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냥 떨어지는 것, 깨지는 것 이런 게 부분적으로 본 것 이것이 이 범주에 가서 즉 원인이라는 어떤 그 범주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귀속시키는 범주 원인이 작동해서 컵은 떨어지면은 깨진다 하는 판단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천적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제가 이성을 빼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요게 경험론과 합리론을 서구의 어떤 그 이전까지 서구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해서 칸트가 내놓은 해법이에요. 요게. 그게 우리 요즘 말하면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쌤
그러니까 항상 쌤이 그 마지막 거 한 말씩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굉장히 하기가 쉬운데 그러게 이제 개념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요게 지금 전부 다 어떤 그 현상에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서 이 상상력이 무슨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이미지를 형상, 즉 어떤 형상 같은 거 이미지를 끌고 가서 여 밑에 귀속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이 많은 범주 중에 원인 범주가 하나 작동하고 아까 군에 이 꽃은 아름답다 할 때는 실체 범주가 또 작동이 되고 그거는 이제 그때마다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고 12가지 범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요게 이제 탄생이 딱 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이 이제 딱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칸트가 종래 경험론과 합리론을 부분적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장단점을 다 종합해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칸트한테 인식의 가장 그 패러다임이에요, 모범이에요. 근데 이제 미적 판단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나요. 요거하고 유사하게 닮은 형태로 일어나지만 이거 방식으로 안 일어나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상상력을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다 귀속을 시켜버려가지고 왕이 누군가 하면 여기 왕은 최고의 권력자 누군가 하면 이 5성이에요. 5성.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 귀속되지 않았던 그 감성에 고유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미적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칸트 강의를 끝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게 단순히 미학이 아니고 인간 인식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간 인식. 그러니까는 종래에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모양을 이런 정도로만 봤는데 미학적 이 경험을 밝혀내고 또 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미학이라는 거 옆에 그냥 뭐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곁까지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인식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근원성에 대한 거를 더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유하게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에 대한 거를 넣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칸트 미학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카타르시스를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단순히 그 비극 현상을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비극 현상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로 이해하지 말고 그 비극 전체를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 근원적인 어떤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미학적 이 판단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어떤 방식을 다른 차원에서 또 보게끔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차원이 이게 유일한 그 방식만이 아닌 방식으로 또 인간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어떤 이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창조적인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칸트를 잠깐 넘어서서 아도르노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우리 미술 작품 자체가 혹은 예술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진술화 될 수 있는 객체화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는데 하이데거나 아니면 아도르노 같은 경우 이렇게 현대 그 예술 철학자로 들어오면은 우리 진술되어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에요. 이제 그런 흔적 그게 이제 그러면은 아도르노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예술 작품은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형식과 내용이 다 그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또 그 어떤 형태로도 그 부정성 그 자체를 예술 작품이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총체성이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어떤 진술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그 삭을 하나 좀 볼 수 있어. 왜? 이게 이제 진술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런 방식의 어떤 진술의 어떤 형태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어떤 그 삭들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뭔가 하면은 상상력과 지성의 관계가 여기처럼 이렇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유희에 있던 방식으로 일어나요. 유희. 이 유희가 아니다. 아 맞아. 희망할 때 유희 그지. 슈필. 영어로는 플레이. 이미 바움가르텐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감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유사이성이라고 파악해요. 유사이성. 감성을 유사이성으로 파악해요. 유사이성. 다만 이미 어떤 다르게 볼 수 있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인간 능력에 대한 그 어떤 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들이 칸트 이전에 이미 이제 여러 방식으로 조금씩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체계화시키는데 이 상상력하고 지성이 유희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판단의 어떤 방식, 인식 판단의 방식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이 상상력의 어떤 하는 역할이 여기에 귀속돼 버리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미지 어떤 형성을 해서 갖다 바치는 어떤 경우의 어떤 방식으로, 즉 개념에 귀속되고 종속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상상력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미적 판단에서는 이 상상력과 지성의 어떤 관계가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방식이 하나의 두 개가 작동하는 방식이 협력의 어떤 방식으로 유희의 방식, 그래서 이제 유희의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 이 판단론 나중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또 이쪽의 어떤 방식을 굉장히 또 고유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감성이 있는 어떤 곳이 살아나게 돼요. 여기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고유성, 여기서는 조금만 그거 일이 어떤 원인 일이 개념에 의해서 다 떨쳐 나가버리게 되는데, 없어져 버리고 되는데, 감성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상상력과 감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이 여기 고유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 런의 리고식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현실 그 팩트와 조형술과 그다음에 정신의 어떤 이 삼각관계의 어떤 그것이 이 대상 자체를 이걸 만약에 주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뭐로 빠지게 되는가 하면 자꾸 재현으로 가게 되고, 대상이 있는 그 자체를 그냥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인간이 반영하는,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예술이 진정한 의미를 못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실에 있던 이 팩트 자체와 이거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성이 다시 이 팩트 자체를 그 고유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고유성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칸트가 선험적 전체적으로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어떤 이 틀 속에 작동하지만은 그 방식이 유비의 어떤 방식으로 고유하게 작동을 하면서 상상력과 지성의 어떤 이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하면서 살아나는 게 바로 이 감성의 어떤 특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래의 단순한 재현적 어떤 방식, 우리가 재현적 방식에서 제일 예술을 재현적 방식으로 보면 제일 극단화시키면 제일 좀 위험하기나 아니면 어려운 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은, 어쨌거나 간에 이 대상 자체에서의 어떤 구조에서 이미 다 주어졌다고 하면은 인간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결국은
존재 자체에 있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 그걸 찾아내고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파악 방식이 되는데 이 칸트식으로 혹은 이제 조금 그 sak을 플로티니우스가 이제 조금 던지고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더 그걸 체계화시키고 한 게 바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창조라든지 현대적 어떤 개념에서 창조라든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떤 열린 세계로 보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그 해석 가능성들이 훨씬 더 이 칸트한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게 특징이 드러나죠. 이제 전체 윤곽은 이렇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이제 칸트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취미 판단의 어떤 그 어떻게 해서 이 선험적 판단이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혹시 지금 잠깐 짧게 여기 혹시 무슨 질문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은 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그러니까 칸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의라는 게 이제 인간의 예술에 대해서 보다 더 인간이 그 관여할 수 있고 보다 더 예술가 자체를 천재의 어떤 개념으로 물론 이제 현대 와서는 그 천재라는 개념이 또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다르게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은 현대에서는 어떤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연마를 함으로써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술가 스스로 이렇게 고양시키고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천재 개념이 많이 희석화됐지만은 그래도 남아 있는 거는 그 인간이 그 자기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칸트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재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예술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개념을 칸트가 제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적 판단의 이제 성립하는 어떤 그러니까 아포리하게 어떻게 이게 선천적으로 가능한가 이제 네 가지 어떤 그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범주를 설명을 하면서 그냥 12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각각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이 12가지가 나눠지는데 요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이전 거를 네 가지로 우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바로 양질, 질, 양, 관계, 양상 이렇게 됩니다. 요 속에 이제 또 각각 4개씩, 3개씩 이렇게 이제 범주가 이제 새끼처럼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범주가 작동이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보다 적게 그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칸트도 이 판단의 어떤 성립의 어떤 그 가능성의 어떤 거를 이제 네 가지 어떤 그 관찰로 보는데 그 특징의 어떤 정의가 어떻게 이제 그러면은 그런 판단들이 성립하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네 가지 어떤 그걸로 보면은 질, 양, 관계, 예, 양상 이렇게 예, 우리 책이 좀 나오죠. 질은 뭡니까 이거?
페스로제 프로게 팔레 무관심적 만족.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플라토 칸트한테서 요걸 이제 이해를 이제 하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미적 판단이 미적인 어떤 감각이 우리한테 성립하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특징, 그 지뢰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무관심적 만족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특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강의가 조금 약간 두서없이 됐지만 이 전체가 지금 목적이 들어진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그렇고 칸트가 이야기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계속 어디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 주관적인 것들이 보편적인 것 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적 왜 전부 다 감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지만 그게 곧 객관적인 즉 보편성을 갖는 거다라는 것을 칸트가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에처럼 객관적인 선험적 종합 판단의 어떤 객관적인 걸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제 혼자 지금 막 진도를 나가지고 조금 하나 강한 게 있는데 워낙 이 내용이 어려운 거고 그 복잡한 거라서 괜찮아요. 이게 수업의 어떤 진행 방식에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녹음하는 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여기 개념이 조금 그런 거라든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고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좀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사실 책을 못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칸트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예. 그러니까는 일어나기는 미적인 것은 칸트가 절대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다른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꾸 이 존재 자체에 뭔가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가 닮게 뭘 해야 되니까 자꾸 재현이란 말을 자꾸 하는데 이 대상 자체에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미적인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건데 이 미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내 혼자 뭐 그냥 원플레이로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내게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보편성을 갖는 거다 하면 그걸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현을 넘어선 현대적이면서 근원적인 그 미적 관점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칸트가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래에는 자꾸 이 존재 자해에서 어떤 그 특징 범주 아리스토텔레스도 처음 이 존재 자해의 어떤 그 측면 이데아한 것도 전부 다 뭐 이쪽 존재 자해의 측면인데 이거를 내한테 지금 끌어온 거예요. 내한테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이 보편적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혼자 위를 걸어온 관점이 완전 바뀌어. 그렇죠. 끌어온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 쪽으로 끌어왔고 게다가 끌어왔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내 혼자 개인적으로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내한테 아름다우면은 박사님한테도 아름다운 거고 또 그 선생님한테도 아름다운 거고 원장님한테도 아름다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칸트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일 수도 있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미학책을 저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칸트하고 해결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그게 분량이 아니고 무게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왜 보편적인지 객관적인 건지 좀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질양 관계 양상을 해가지고 미적 감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 뭉크를 이야기 좀 찾아왔는데 뭉크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야 이게
이게 내만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보이차를 한번 처음에 어디 초대받아가 한번 가가 먹었는데 그걸 처음에 한번 딱 먹고는 그냥 아 이게 왜 유명한지가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그날. 근데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 칸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지금. 어떤 이런 뭉크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보이차 같은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난 그 진짜 아무리 먹어봐도 안 들어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우연적인 거고 보편적인 그 감정은 이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내게 미적 감정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만 그게 보편적인 거다. 그럼 왜 보편적이냐? 어떻게 보편적인 거냐? 일단 그 특징이 무관심적 만족 이걸 이 특징이 그렇다. 무관심적 만족이라는 건 뭔가? 이 무자를 붙였는데 이 관심이라고 해버리면 뭐 됩니까 전부 다? 특수생이네. 특수해야 돼 우리. 왜 나는 내가 뭐 갖고 있는 뭐 아니면 어릴 때 뭐 내가 이런 부모 밑에 자라고 이런 가족 밑에 자라고 뭐 떡볶이만 좋아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방식의 전부 다 특수화되는 그거를 앞에다 무관심적이라는 걸 딱 붙여버리면은 뭔가 만족은 계속 주는데 우리 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을 봐도 뭘 해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무관심적 만족으로 딱 넣어버리면은 그냥 세상의 어떤 특수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어버립니다. 즉 형식만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때 형식이라는 게 뭐 내용, 질과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반드시 또 특수가 들어가고 관심이 들어가면 욕구, 욕망이 들어가고 욕구, 욕망이 들어가면 그 전체가 보편성이 못 갖고 찌그러지게 버리게 되죠. 예, 주관적으로. 그걸 이제 그 특징이 무관심적 만족 이걸.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몇 가지 개념 비판하죠. 쌤 혹시 기억나시는 분께서 세 가지 비판하죠. 유용한 것, 뭐 선적인 것. 그런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세 가지 유용한 것, 선적인 것, 또 뭐 호의 뭐 무슨 쾌락 뭐 이런 거 하나 주어지죠. 그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 보면은 다 전부 다 의지 작용이고 뭐 해가지고 이 전부 다 특수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보편성에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논증으로 이제 하죠 칸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해서 무관심적 만족이라는 어떤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질이라는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규정되어지는 것들을 무언중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양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 이게 이제 양이라는 게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 아까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매개화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예술을 보는 것 아니면 우리 여기 쌤들 여기 중에 그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관람들 다 보시고 이런 분들 근데 그런 경험 예술적 어떤 그런 경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는 그들 체험이 곧 내가 겪는 어떤 이 체험도 매개화된 어떤 그 경험이고 그런 다음에 매개화된 어떤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어떤 경험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편성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사실은 이 무관심적 어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어도 계속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규정을 하는데 굉장히 그 도출이 될 가능 그 논리적인 어떤 실마리들이 여기서 주어지죠. 사실은 어떤 데 대해서 그 특정한 어떤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특정한 관심을 넣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보편성을 이미 그 속에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괜찮았습니까? 그게 양적 경험에 의해서 한 단계 나아간다는 거죠,
아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적 판단이 왜 선언적 종합 판단인가 이것처럼 선언적 종합 판단인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제 범주를 우리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범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는 미적 판단은 좀 특수한 건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들을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질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무관심적 어떤 만족의 형태로 나타나고 양의 측면에서는 어떤 보편성 전부 다 여기에 뭐가 붙는가 하면 주관성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주관적 어떤 보편성이 성립하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정의를 하면은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는 것과 조금 개념을 지금 잡아와서 보면은 목적이라는 게 뭔가 어떤 특수한 거지 않습니까? 특수한 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뒤에 오는 어떤 한목적성도 형식이 안 돼 버리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된 어떤 뭔가로 나가버리는 즉 원인을 갖게 돼 버리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간 게 우리가 이제 이 작동이 하고 있는 어떤 이 방식이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떤 그 서로의 대등한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두 개가 서로 작동하면서 서로 상성 작용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그 상성 작용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이제 결과물이 자꾸 나오는 이게 이제 예술의 어떤 그 작품의 어떤 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방식, 예술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감각을 느끼면서 가지고 있는 오는 그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세 개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들이 특정한 이 목적에 의해서 이런 어떤 주어진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서로의 어떤 표현하기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이 의식의 어떤 세계의 어떤 방식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끌어당기면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의식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 즉 어떤 조화로운 어떤 관계. 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는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성의 어떤 그런 우리 인간 존재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 방식이 그냥 목적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화, 이 세 개의 어떤 그 방식들이 어떤 조화의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형식상의 면에서 여기서 만약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집어넣고 보면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아니니까 그 일어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방식의 어떤 작동 방식으로 일어나는 방식에서 목적 없는 어떤 한목적성의 어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어떤 그 형식 그 자체로서 말하자면은 여기 구체적으로 갔으면 요 세 개가 서로 작동하고 있는 어떤 그 방식. 그럼 왜 이렇게 서로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쾌를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는가는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간 존재는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럼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게 한목적성, 인간 본질의 그렇죠. 한목적성이라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이제 자꾸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수업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 인식을 이런 식으로 받는 방식을 다른 방식에서 미적 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은 이것이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숨은 내재의 뜻은 왜 이런 식으로만 인간을 보면은 자꾸 그냥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방식이 또 다시 인간한테 작동이 되고 그 근원성적으로는 우리 인간 존재는 감성과 지성으로 이루어진 어떤 존재사이기 때문에 아주 폭넓게 이렇게 봐줄 수 있다. 말하자면 이건 여기에는 지금 미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형편의 좁은 방식의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필연성. 이 필연성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감각이라는 거예요. 칸트식으로 하면 공감각이라는 게 이제 형성.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뭔가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산출물,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그 프로덕트 자체가 바로 내한테 쾌감을 주는 그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한테도 필연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어떤 필연성이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수업도 진행해 나가죠. 좀 쉬었다가.